게다가 2020년 기술료 수입은 1억 달러, 하나 약 127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기술료 총 수입은 1005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모든 대학을 합쳐도 기술료 수입이 히브리대 하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2023 세계대학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에 있는 5,000곳의 대학들을 평가해서 총 1,500위로 순위를 나눴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43곳이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가 4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논문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은 1,500개 대학 중 5위, 대구 경북 과기원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위 안에 든 대학 수가 한국이 5곳으로 4개가 들어간 독일과 프랑스, 일본보다는 많은 수를 보였으며 중국과는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순위에선 MIT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벤 소터 수석 부사장에 따르면 한국은 톱100 순위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더 큰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과 동등한 실적을 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위기가 있지만 뛰어난 고등교육 시스템과 한류 등의 한국의 브랜드 파워로 이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결과와는 별개로 국내에선 지금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지방대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명문대학교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건우 서울대 명예교수님에 따르면 득보다 실이 큰 대학 평가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선 대학 평가 참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 순위 평가가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서로의 실력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학 교육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우 교수님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를 꼽았습니다. 히브리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가 15명,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는 2명, 이스라엘 총리는 4명을 배출한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0년 기술료 수입은 1억 달러, 하나 약 127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명문공대로 통하는 MIT가 3억 7천만 달러로 기술료를 벌어들인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국가 규모로 볼 땐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들의 기술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기술료 총 수입은 1,005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모든 대학을 합쳐도 기술료 수입이 히브리대 하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히브리대의 QS 대학평가 순위는 과연 몇 등일까요? 251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의 뮌헨공대, 아헨공대, 베를린공대와 같은 유명한 대학들도 그렇게 평가 순위가 높진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 평가 순위로만 따진다면 국내 대학교들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고 평판이 좋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우 명예교수님은 국내 대학들이 매년 평가 결과에 가슴 졸이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일희일비하는 그 대학 순위 평가의 민낯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학 평가 순위를 경쟁력 지표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적당한 선에만 맞추면 좋은 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1% 논문 한 편보다는 상위 50% 수준의 논문 50편을 내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선 상위 50% 수준의 논문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 순위 평가는 실제 대학 연구와 교육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순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국가 경쟁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명문대학들은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확실히 대학 평가 순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에서 첨단 분야에 등록한 특허가 대부분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깡통 특허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한변리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혁신신약과 헬스케어 등 총 989개의 특허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용화가 가능한 최우수 특허는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특허를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3등급은 우수한 특허, 4등급은 상황에 따라 상용화가 가능한 특허라고 합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5등급 이하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화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무려 71.1%가 5등급 이하의 특허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기록한 특허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특허는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이 등록한 특허는 대부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은 AI 사업에선 131개의 특허가 출원됐지만 4등급 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상용화보다는 특허 등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깡통 특허는 결국 기술 이전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히브리 대학교 한 곳의 기술료 수입료가 국내 모든 대학의 기술료 수입보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 이전료는 2021년이 2019년에 비해 168억 증가한 1189억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학별 기술 이전료는 2019년 기준으로 노스웨스턴대는 3047억 원, 펜실베니아 대학은 1326억 원, 플로리다 대학은 1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미국 개별 대학교들의 기술 이전료가 국내 모든 대학교 기술 이전료의 총액과 맞먹거나 더 큰 수준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 비용은 102조 원 정도로 GDP 대비 R&D 비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 이전료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대학 교수는 특허 숫자를 정부 과제의 평가 지표로 사용하다 보니 과제비를 따기 위해서 쓸모없는 특허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국내 상위권 대학들이 대학 평가 지표에 연연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곳일 텐데요. 하지만 이 또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대 은행이 삼성그룹에 20억 원을 기부하고 금융 특화 인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방식이 기부일 뿐이지 이는 기업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LG그룹은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AI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있고 포스코와 KT, 네이버 등도 취준생 등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IT 인재를 직접 키우려고 하는 것은 대학이 인재 양성이라는 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졸업생은 넘쳐나는 데 비해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AI와 반도체, 전기차와 같이 첨단 산업 분야에선 채용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AI와 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른 컴퓨터공학자 수요에 맞게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1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15년 이상 55명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선 상황들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대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바꾸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 최근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론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 학과나 전공 없이 입학해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전공을 고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2학년 이상만 전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1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해지고 의대의 경우에는 예과 2년, 본과 4년의 운영 방식도 6년 통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시행령을 통해 대학 규제를 최대한 없애서 대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